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DNA 구조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데이터를 만든 과학자인데요. 정작 본인은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3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벨상은 4년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고요. 나중에 동료가 쓴 책에서는 비협조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실제 기여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는데요. 과학의 역사가 꼭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다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전자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100년에 걸친 퍼즐이 완성되는 과정이고요. 그 한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고 나면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모건이 보여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있다.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위치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단백질과 핵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둘 중 어느 쪽인가? 20세기 전반 대부분의 과학자는 단백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가지 재료를 수백, 수천 개씩 조합하면 거의 무한한 배열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생명 정보를 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반면 핵산, 즉 DNA는 단 4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A, T, G, C 4글자. 과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4종류의 단위가 어떻게 수만 가지 유전 정보를 담는가? DNA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단조로운 분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구조를 밝히려는 시도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관심받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28년 영국의 의사 프레드릭 그리피스. 그는 폐렴 구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폐렴 구균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매끈한 껍질을 가진 S형은 치명적입니다. 거친 껍질의 R형은 무해합니다. 그리피스는 실험을 합니다. 열로 죽인 S형 세균과 살아있는 R형 세균을 섞어서 쥐에게 주사합니다. 죽은 세균과 무해한 세균의 조합. 쥐는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쥐가 죽습니다. 쥐의 혈액에서 살아있는 S형 세균이 발견됩니다. 죽은 S형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살아있는 R형을 S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형질 전환. 무해한 세균이 치명적인 세균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환을 일으켰는가? 16년 뒤 1944년 로펠러 연구소의 오즈월드 에이버리와 동료들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그들은 S형 세균에서 추출한 물질을 하나씩 분해해 봅니다. 단백질을 분해해도 형질 전환은 일어납니다. 지방을 분해해도 형질 전환은 일어납니다. RNA를 분해해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DNA를 분해하면 형질 전환이 멈춥니다.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DNA.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DNA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실험에 단백질 오염이 있었을 것이다. DNA가 유전 물질이라니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에이버리의 논문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1952년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엘프리드 허시와 마사 체이스. 이 둘은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바이러스는 단순합니다. 단백질 껍질 안에 DNA가 들어있는 구조. 허시와 체이스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씁니다. 황35로 단백질을 표지하고 인32로 DNA를 표지합니다. 바이러스가 세균에 달라붙어 감염시킨 뒤 믹서기로 세균에서 바이러스 껍질을 떼어냅니다. 결과, 세균 안에 들어간 것은 인32, 즉 DNA. 바깥에 남은 것은 황35, 즉 단백질 껍질. 세균 안으로 들어가서 새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은 DNA였습니다. 단백질은 배달 용기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유전 물질은 DNA.
겨우 4글자로 이루어진 너무 단순하다고 무시당했던 그 분자.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DNA가 유전 물질이라면 이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4글자가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기에 생명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두고 세 팀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다음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구조를 알면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복제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초 세 팀이 이 경쟁에 뛰어듭니다. 첫 번째 팀, 미국 캘리포니아의 라이너스 폴링, 당대 최고의 화학자입니다. 이미 단백질의 알파나선 구조를 밝혀낸 사람,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될 사람. 그가 DNA 구조에 관심을 돌렸다는 소식에 다른 팀들은 긴장합니다. 두 번째 팀,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로잘린드 프랭클린, X선 결정학의 전문가입니다. X선 결정학이란 분자의 X선을 쏘고 그 회절 패턴을 분석해서 분자의 구조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프랭클린은 DNA의 X선을 쏘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분야에서 가장 선명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연구소에 모리스 윌킨스가 있었는데 프랭클린과 윌킨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역할 분담이 불명확했고 소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팀, 영국 케임브리지의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왓슨은 24세의 미국인 생물학자, 크릭은 35세의 영국인 물리학자. 둘 다 DNA 구조에 관해 직접 실험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 금속 막대와 판으로 분자 모형을 조립해가며 이론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찾는 방식입니다. 1953년 초 먼저 움직인 것은 폴링이었습니다. 폴링이 DNA 구조 논문을 발표합니다. 삼중 나선 모델, 세 가닥이 서로를 감으며 올라가는 구조. 왓슨과 크릭은 논문을 보고 안도합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폴링은 핵심적인 화학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폴링이 실수를 깨닫고 수정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경쟁은 더 급박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1953년 1월, 윌킨스가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을 왓슨에게 보여줍니다. 사진 51번. 프랭클린이 1952년 5월에 촬영한 DNA의 X선 회절 사진입니다. 프랭클린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은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가 됩니다. X자 형태의 회절 패턴. 왓슨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선이다. 그리고 두 가닥이다. 프랭클린 본인도 이미 이 데이터에서 나선 구조를 추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신중한 과학자였습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뒤에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달랐습니다. 사진 51번의 정보에 또 하나의 핵심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에르빈 샤가프가 발견한 규칙. DNA에서 아데닌의 양은 항상 티민의 양과 같고 구아닌의 양은 항상 시토신의 양과 같다. A의 양은 T의 양, G의 양은 C의 양. 왜 항상 같은가? 왓슨과 크릭은 깨닫습니다. A와 T가 쌍을 이루고 G와 C가 쌍을 이루기 때문이다. 두 가닥이 서로를 마주보며 감아 올라가는 구조. 한쪽 가닥에 A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T. 한쪽에 G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C. 이중나선. 1953년 2월 28일 왓슨과 크릭은 케임브리지의 이글펍에서 점심을 먹으며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가닥을 풀기만 하면 각각이 상대방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한쪽 가닥에 A가 있으면 거기에 T가 자동으로 붙고 G가 있으면 C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원래와 똑같은 이중나선이 두 개. 구조 자체에 복제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다윈이 말한 유전, 멘델이 말한 인자의 전달, 그 물리적 원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1953년 4월 25일 네이처에 논문이 실립니다. 단 2쪽짜리 논문. 마지막 문장에서 왓슨과 크릭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가정한 특이한 염기 짝짓기에서 복제 메커니즘이 즉시 떠오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장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지 알아냈다. 부모의 유전 정보가 자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물리적 원리를 찾았다. 바윈이 평생 답하지 못한 질문, 멘델이 추상적 인자로만 남겨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 그런데 논문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복제 메커니즘이 즉시 떠오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역사상 가장 절제된 과학적 표현 중 하나입니다. 같은 호에 프랭클린의 논문도 실렸습니다. 프랭클린의 X선 데이터가 왓슨과 크릭의 모델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데이터 위에 세워진 모델이라는 사실은 논문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로잘린드 프랭클린, 1920년 런던 출생, 케임브리지에서 물리화학을 공부하고 파리에서 X선 결정학을 익힌 뒤 킹스 칼리지에서 DNA 연구를 시작합니다. 프랭클린은 1953년 봄 킹스 칼리지를 떠나 버크백 칼리지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구조를 밝히는 뛰어난 연구를 수행합니다. 1958년 4월 난소암으로 사망합니다. 37세. 1962년 왓슨, 크릭, 윌킨스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은 사후에 수여하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왓슨은 1968년 자서전 이중나선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프랭클린은 비협조적이고 까다로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역사가들이 밝혀낸 사실은 다릅니다. 사진 51번은 프랭클린의 작품이었고 그 데이터 없이 왓슨과 크릭의 모델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과학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발견 자체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중나선, 생명의 설계도가 어떤 모양인지를 인류가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 그렇다면 이 나선 계단 위에 유전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적혀 있는 걸까요? 이중나선의 구조는 밝혀졌습니다. 두 가닥이 서로를 감으며 올라가고 AT, GC가 쌍을 이루며 계단을 만드는 구조.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네 글자로 어떻게 생명을 만드는가? AT, GC. 이 네 글자가 당신의 눈 색깔을, 혈액형을, 키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입니다. 26개의 글자로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쓰고 물리학 논문도 쓰고 연애 편지도 씁니다. 글자의 수가 적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게 아닙니다. 배열이 중요합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ATGC 네 글자의 배열. 이 배열이 유전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DNA의 글자는 어떻게 읽히는가? 핵심은 세 글자씩 끊어 읽는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단위를 이룹니다. 이것을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TG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동시에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라는 시작 신호이기도 합니다. GCA는 알라닌, TTC는 페닐알라닌. 네 종류의 글자를 3개씩 조합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총 64가지 코돈이 만들어집니다. 이 64가지 코돈이 20가지 아미노산과 정지 신호를 지정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재료입니다. 아미노산이 수십, 수백 개 연결되면 하나의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분자입니다. 소화효소, 항체, 근육섬유, 헤모글로빈, 전부 단백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NA의 염기 서열이 코돈 단위로 읽히고 각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DNA에서 단백질까지. 이 흐름을 분자 생물학에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중심 원리라는 뜻입니다. 다만 DNA가 직접 공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DNA는 세포의 핵 안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설계도입니다. 실제 단백질 합성은 핵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RNA, DNA의 정보를 RNA가 베껴서 핵 밖으로 가져가고 그 RNA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DNA는 금고 속 원본,
RNA는 현장으로 가져가는 복사본, 단백질은 복사본을 보고 지은 건축물. 인간의 DNA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들어 있습니다. 30억 글자짜리 책. 그런데 이 책에서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유전자 수로는 약 2만 개. 나머지 98.5%는 한때 정크 DNA, 쓰레기 DNA라고 불렸습니다. 쓸모없는 잔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 영역의 상당 부분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켜고 끌 것인가를 결정하는 스위치. 같은 DNA를 가진 세포가 간세포도 되고 뇌세포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 암호에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이 같은 코돈 테이블을 씁니다. 대장균도 ATG를 메티오닌으로 읽습니다. 고래도 ATG를 메티오닌으로 읽습니다.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것처럼 지구의 모든 생물이 같은 유전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생물들이 각각 따로 탄생했다면 서로 다른 코드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ATG가 메티오닌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부 같습니다. 38억 년 전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시작된 코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선 시리즈에서 모든 생명이 RNA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RNA의 유전 암호가 DNA로 넘어왔고 그 코드가 지금 당신의 세포 안에서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윈이 말한 공통 조상, DNA는 그 증거를 글자 단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복제 시스템에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DNA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복제됩니다. 30억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베꼈습니다. 이 복제의 정확도는 놀랍습니다. DNA 중합 효소라는 단백질이 글자를 하나씩 읽고 짝을 맞추고 틀린 글자가 있으면 되돌아가서 고칩니다. 교정 기능까지 갖춘 복사기입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세포 분열 한 번에 약 1개에서 2개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30억 글자 중 1개에서 2개. 확률로 따지면 거의 완벽에 가깝지만 0은 아닙니다. 이 오류를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돌연변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점 돌연변이. 글자 하나가 다른 글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A가 들어갈 자리에 G가 들어가는 식. 30억 글자짜리 책에서 오타 하나.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98.5%의 영역에서 일어나면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영역에서 일어나도 아미노산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돌연변이를 중립적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아미노산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바뀌면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 해로운 돌연변이입니다.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대표적입니다. 헤모글로빈 유전자에서 글자 하나가 바뀌면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찌그러집니다. 산소 운반이 어려워지고 혈관이 막힙니다. 글자 하나의 오타가 심각한 질병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이 달라져서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 같은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흥미로운 예입니다. 이 유전자를 2개 가지면 빈혈증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만 가지면 말라리아에 저항력이 생깁니다. 말라리아가 극심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유전자가 높은 빈도로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돌연변이가 상황에 따라 해롭기도 유리하기도 한 겁니다. 점 돌연변이 말고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삽입과 결실. 글자가 추가되거나 빠지는 것입니다. 코돈은 3글자씩 끊어 읽는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글자 하나가 끼어들면 그 지점부터 읽는 틀이 밀립니다. 모든 코돈이 달라지는 겁니다. 프레임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책에 한 글자가 빠지면 그 뒤에 모든 단어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전자 중복. DNA 복제 과정에서 유전자 하나가 통째로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본 유전자는 원래 기능을 계속 수행합니다. 복사본은 자유롭습니다. 돌연변이가 쌓여도 원래 기능에는 영향이 없으니까요. 이 복사본이 변형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유전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백질, 새로운 기능, 새로운 형질. 진화의 원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은 새로운 변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변이 중에서 유리한 것을 골라낼 뿐입니다. 그 변이를 만드는 것이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가 원료를 공급하고 자연 선택이 채로 걸러냅니다. 다윈이 변이라고 불렀던 것의 물질적 정체가 DNA의 돌연변이였던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과학에서는 DNA 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현상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진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또 한 번 넓혀주는 이야기인데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원래의 퍼즐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DNA와 돌연변이. 이 조각들은 20세기 중반 마침내 하나로 합쳐집니다. 1859년 다윈이 자연 선택을 발표했을 때 그에게는 유전의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1866년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표했을 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1900년 멘델의 법칙이 재발견됐을 때 오히려 다윈주의자들과 멘델주의자들이 대립했습니다. 자연 선택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멘델의 유전은 불연속적인 입자를 말하니까요.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편에서 로널드 피셔가 이 갈등을 수학적으로 해결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개의 멘델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면 결과는 연속적으로 보인다는 것. 피셔의 통찰을 시작으로 1930년대부터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피셔, 홀데인, 라이트. 이 세 사람은 수학과 통계학을 이용해서 자연 선택이 집단의 유전자 구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집단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탄생입니다.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는 1937년 유전학과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야생 초파리 집단에서 자연 선택이 실제로 유전자 빈도를 바꾸는 것을 관찰하고 실험실 데이터와 이론을 연결합니다. 도부잔스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화라는 렌즈를 통해 보지 않으면 생물학의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에른스트 마이어는 종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종이란 무엇인가? 서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 지리적으로 격리된 집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면 결국 다른 종이 됩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본 핀치 새들이 바로 이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조지 게일로드 심프슨은 화석 기록을 현대 종합설에 통합합니다. 화석에서 보이는 대규모 진화 패턴도 자연 선택과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을 현대 종합설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진화란 집단 내 대립 유전자 빈도의 변화이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특정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비율이 세대를 거듭하며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화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네 가지입니다. 돌연변이, 새로운 변이를 만듭니다. 자연 선택, 환경에 유리한 변이의 비율을 높입니다. 유전적 부동, 작은 집단에서 우연에 의해 유전자 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7번 나올 수 있지만 1만 번 던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집단일수록 우연의 영향이 큽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대멸종입니다. 생명 시리즈에서 봤던 페름기 대멸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물의 96%가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4%는 가장 잘 적응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운 좋게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연 선택은 누가 더 적합한가의 게임이지만 유전적 부동은 누가 운이 좋았는가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생존자가 다음 시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전자 흐름. 집단 사이에서 개체가 이동하면 유전자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 네 가지 힘이 함께 작용하며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이 진화입니다. 다윈이 시작한 퍼즐. 100년이 걸렸습니다. 1859년 다윈이 자연선택을 발견했습니다. 1866년 멘델이 유전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1910년대 모건이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 현대 종합설이 자연선택과 유전학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밝혔습니다.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같은 퍼즐의 조각을 채워 넣었습니다. 멘델은 다윈을 몰랐고 다윈은 멘델을 몰랐습니다. 모건은 멘델의 법칙에 회의적이었고 왓슨과 크릭은 프랭클린의 데이터 위에 모델을 세웠습니다. 과학은 한 사람의 천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분야를 넘어, 때로는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쌓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100년에 걸쳐 조각들이 맞춰졌고 진화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한 사람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잖아요. 로잘린드 프랭클린입니다. 사진 51번을 찍은 사람. 그 사진 없이는 이중나선 모델이 완성될 수 없었는데 논문에는 적절한 공로가 실리지 않았고 37세의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을 만들면서 느낀 건 프랭클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멘델도 35년간 묻혔고 에이버리의 실험도 무시당했거든요. 과학은 결국 진실을 찾아내긴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걸 이번 편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봅니다. 화석, 우리 몸속의 흔적, 그리고 DNA가 직접 보여주는 증거까지. 진화론이 왜 그냥 이론이 아닌지 확인하러 가시죠.